자, 15번 봐주시고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라면 원래 12사람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환지 방식에서는 토지주체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또 다른 원칙이죠. 그 대신 환지 방식에서도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1번의 도시개발사업을 수용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조합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 자, 우리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수용사용이나 혼용에서는 시행자로 지낼 수 없다가 맞는 겁니다. 2번이 토지주나 조합이 개발계획고시부터 1년, 이게 시행자 지정 신청 기간이죠. 1년 내 시행자 지정을 신청 아니할 때는 전부 환지 방식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환지 방식에서는 원칙은 토지주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자체 등을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 예외적 시행자 지정 사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정받을 토지나 조합이 1년 내 신청 안 할 때 얘기죠. 그리고 여긴 없지만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사업과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어도 그자시키면 되니까 가능하고요. 또 하나가 3번이죠.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면적 반, 총수 반이 지자체 행정에 동의한 때에도 위의 경우가 같다. 보통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는 보통 동의인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와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정도보다 동의 요건이 채워지지 않아서 안 될 때 얘기입니다. 조합 만들면 조합 만들어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는 게 제일 일반적이죠. 그런데 동의가 채우기 힘들 때 아예 못하는 것보다는 조합을 못 만들어서 못하는 것보다는 지자체를 지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의 설립인가 동의 요건보다는 낮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정도가 지자체의 동의만 해도 지자체를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만이죠. 7인 이상입니다. 7인 이상이 정관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설립인가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죠. 이게 황해에 7인했던 거 우리 정비법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인가 신청 들어가죠. 거기는 추진위원회 위원수가 5인 이상 그 정비법 요건 토지자 7인 이상 그리고 지정권자의 설립인가니까 정확하죠. 개발법은 지정권자잖아. 그리고 5번은 의결권에 든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이어야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여를 둘 수 있다. 자, 우리 둘 수 있다는 맞습니다. 근데 100인이 틀렸어. 50인 이상입니다. 50인 이상. 개발조합, 정비조합이 서로 비슷한데 통틀어서 유일한 임의기관이 도시개발조의 대의원이에요. 조합장, 이사감사, 임원은 둘 다 필수입니다. 그래서 조합장, 이사감사를 안 둘 수 있는 경우는 없죠. 그리고 총회도 필수야. 그런데 정비법에서는 대의원에도 100인 이상일 때가 붙지만 100인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는데 도시 이 개발조합 대의원에만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고 둘 수 있다가 임의적인 게 이게 특이합니다. 근데 둘 수 있다는 맞게 돼 있는데 100인이 틀렸어요. 50인 이상. 16번에 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 중에서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데 중요한 5가지는 총회 정권상 총회에서만 결의해야 되지 대의원회에서 못하고요. 나머지 사항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비법상 총회 정권상이 더 많은데 주로 개발법상 총회 정권상을 주로 더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낸 건데 5가지가 있어요. 정관 변경, 조합의 약속의 변경이니까 중요한 거 총회에서만 해야 됩니다. 2번이 답이 되는 게 실시계획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어요. 실시계획 대신에 개발계획이라고 집어넣으면 그것이 총회 정권상이 되는 겁니다. 환지계획과 함께요. 3번에 환지계획과 함께. 우리 조합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이 있는데 조합은 개개인이 참여하는 게 총회이기 때문에 조합은 개개인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계획이 환지계획이에요. 그래서 환지를 무엇을 받을지에 대한 그건 무조건 총회 정권상이에요. 그리고 두 계획 중에서 실시계획을 제일 조합원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계획으로 봅니다. 조합 전체에서는 중요하지만 조합원 입장에서 왜냐하면 조합원 개개인은 사업을 실시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계획은 빠진다. 개발계획까지 들어갑니다. 그건 입법정책의 문제지만 그래서 3가지 계획 중에서 실시계획만 총회 정권상에서 빠진다. 여기서 빠진다는 것은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임원의 선임이에요. 임원 뽑는 거 선임만 해임, 대의원 선임 해임도 아닙니다. 임원의 선임만 조합의 합병 해산, 조합의 합병 해산, 조합의 존립에 대한 얘기 이 5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도시개발법에 있어서 총회 정권상 5가지 나머지를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그 다음 17번은
참고로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비법에서 총회정관세 더 많은데 그건 시험에는 잘 안 냈어요. 더 넓습니다. 예를 들어 임원 선임만 여기서는 총회정권상으로 했는데 정비법에서는 사실 임원의 선임 해임까지도 대의원 선임 해임까지도 다 총회정권상에 들어가거든요. 훨씬 넓게. 하여튼 요거를 좀 잘 보시고 17번에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채권 발행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하다. 토지상환채권. 자,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해주는 채권. 토지나 건축물 하나값에 해당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주택부상, 주택상환사채, 주택 하나값에 해당하는 채권과 큰 채권의 점에서 서로 비슷한 이러한 큰 채권은 공통점이 함부로 발행하지 못한다. 발행계획 세워서 발행한다. 기명증권으로 소유자는 그냥 기명으로 발행한다. 민간인이 발달한 보증을 받아야만 된다. 큰 채권. 이게 이제 공통점인데 여기에 관련된 것도 이제 같이 보시고요. 자, 이거는 하여튼 수용 사용 방식에서 나온 채권입니다. 수용 사용에서 보상금 너무 많이 들어갈 때 시행자의 비용 압박을 덜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보상금의 일부를 채권으로 발행하고 토지로 갚아주면 그만큼 체력이 되니까요. 1번 토지상환 채권은 시행자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주로 이제 매입 의무가 없는 보통의 채권은 살 사람 소유자가 원할 때 주로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2번에 지정권자를 제외한 보통 시행자가 이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정권자로부터 발행계획 승인을 받아라. 발행계획 세워서 발행하는데 승인은 지정권자에게 받으라는 거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라면 지정권자는 자기 승인 필요 없으니까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이런 얘기 있고 3번에 민간 시행자는 보증을 받은 경우에 하나여 발행할 수 있다. 이게 민간에 대한 차별이에요. 큰 채권이란 민간인이 책임 못 질까 봐. 공공은 필요 없어요. 민간 시행자에 대한 차별. 그리고 토지세가 원하는 경우에 매세금의 전부를, 이게 틀렸습니다. 전부를 지급해서 발행할 수 없고요. 일부 지급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수용사용에서는 다른 곳에 사는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 대상으로 공급하려고 수용상물을 택했는데 만약에 그곳에 있는 사람의 매수의 전부를 다 이 채권 발행해주고 그자에게 토지나 건축물로 다 갚아주게 되면 그곳에 구역 내에 있는 사람만 결국 토지나 건축물을 받게 되니까 환지랑 똑같아서 안 돼요. 그래서 전부는 안 되고 일부만, 그 일부도 발행 규모가 5번처럼 발행 규모가 분양할 토지나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최대 반까지 발행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나머지 반은 일반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18번 보시면 개발법상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를 수립하여 면적식으로 예외, 이제 평가식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면적식으로 할 때죠. 면적식으로 할 때 사업 환지 방식한 사업 시행을 하는 경우 환지계 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이 얼마냐? 평균 토지 부담률이 얼마냐? 자, 여러분 토지 부담률이라는 용어는 자, 우리 토지 부담률은 면적식으로 할 때 이 말을 분석해보면 사업을 해서 토지를 부담한 비율이 되지 않습니까? 부담한 비율. 그러면 전체 환지계획 구역 면적, 전체 환지 계획 구역 면적 중에 이거 이제 이 정도 면적의 땅을 사업을 해서 요거로 해서 부담한 비율이 분자의 부담 비율이 나와요. 부담한 땅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환지로 하게 되면 두 땅이 있다. 줄 땅인 종전의 소유의 줄 땅인 환지, 주지 않고 남겨놓는 보류지 수땅이 있잖아요. 수용 사용 방식은 조성 토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원형지 수땅이 있는데 환지에서는 환지가 있고 보류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업을 해서 부담했다는 것은 참여한 사람이 자기가 받는 부분은 부담한 게 아니죠. 받지 못하는 부분이 사업을 해서 부담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환지구역 면적분에 보류지가 차지하는, 보류지가 받지 못하는 부분이 보류지잖아. 환지는 본인이 받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업을 해서 부담한 부분은 전체 구역 면적 중에 보류지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 부담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다 빼줘야 되는 게 시행자 소유인,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면은 양쪽에서 다 똑같이 빼줘야 돼요. 지금 여기서 사업에 참여해서 얼마나 부담하는지 이 얘기니까 시행자는 이제 시행할 사람 아닙니까? 시행자 소유인 땅은 양쪽에서 다 빼줘야 실질적으로 이제 참여한 면적 중에서 보류지 면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이제 그 틀을 보시면은 환지구역 전체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로 되어 있어요. 100만 제곱미터. 그리고 보류지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만 제곱미터. 예? 그 아래 채비지는 따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채비지는 보류지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100만 중에 50만이 되는데 시행자 소유 면적이 9만짜리하고 10,000만짜리가 있잖아.
사업 시행으로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그럼 시행자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게 9만짜리고 처음부터 시행자가 소유하는 면적이 만이 따로 있잖아. 그럼 9만과 만이 이게 시행자 소유가 되기 때문에 10만을 다 양쪽에서 빼줘야 돼. 그럼 여기서도 10만 빼주고 여기서 10만 빼주면 결국 90만 중에 90만 제곱미터 중에 40만이 되니까 44.4가 되는 거죠. 44.4가 되는 거지. 90분의 50이 되려면 45가 돼야 되는데 40이니까 그보다 약간 작은 뭐 나눠보시면 정확하지만 나누지 않아도 대충 2번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잖아요. 19번이 이제 정비법인데 정비법상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제가 시간 관계상 정비사업의 틀을 원래 머릿속에 생각해도 되지만 그냥 편의상 미리 써놨습니다. 정비사업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둘을 묶고 있는 건데 그래서 편의상 써봤는데 제가 이거 할 때 정비사업은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정비사업의 행정청은 이 둘 따르기 해가지고 이 둘 따르기 해서 나머지는 시장호수가 한다 그랬잖아요. 둘을 따로 기본계획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 자치도 시장이 수립을 하고 군수만 해도 방향 정확도로 개발되어 있는 곳이 아니다. 특광시장까지 정규격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 자치도, 시장, 군수도 구역을 지정하고요. 예외적으로 구청장까지 있다라고 해서 구청장까지. 그러면 이 둘을 따르게 해가지고 정비부선 나머지는 요 정비계획포에서 나머지 행정청이 시장군수구청장 작은 일이니까 시장군수구청장 작은 행정청 시장군수구청이 주로 하는데 항상 요거 하는 것은 자치시 자치에서는 요 그 사람이 하니까 자치시 자치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나머지는 다 이 사람이에요. 이걸 줄여서 시장군수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잖아. 근데 요거를 요렇게 써놓고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서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요 사람이 하느냐 요 사람이 하느냐만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다 그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일이가 보세요. 자치시 자치도에서는 그 사람이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혼자 나머지도 다 하잖아. 자치시 자치도 다 합니다. 시장에서는 시가 시에서 시장이 다 해. 군수에서도 구원에서도 군수가 요것만 없을 뿐이지 나머지 계획 수립 구역도 다 합니다. 그런데 특별시 광역시에서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하는 게 기본계획 정비계획 둘이 있을 뿐이지 나머지를 구청장이 하니까 지금 이 둘만 물어봤죠? 그럼 여기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본인이 직접 지정하는 예외 존재의 요건 긴급한 경우에 긴급하니까 요청할 틈이 없어 직접 지정하는 경우고 천지지변 긴급한 경우 보통이라면 이 사람이 지정하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구역정을 요청하면 요 사람이 지정을 해주고 나머지를 구청장이 또 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만 차이가 날 뿐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또 그 사람이 하잖아. 그래서 이 구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1번의 시군에서는 시나 군에서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 수립하고 일정 절차, 3번 절차를 거친 후에 직접 지정한다. 계획 수립과 구역정을 시장군수가 다 하는 겁니다. 관련되는 거 먼저 볼까요? 4번 보셔. 4번부터 먼저 보셔요. 그러면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누가 하느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 광역시의 군수는 광역시 밑에 있는 군수는 구청장처럼 항상 보라고 했으니까 포함이고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일정 절차를 거친 후 직접 지정한다? 직접 지정한다가 아니죠. 직접 지정한다로 나오려면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가 전제됐을 때만이고 보통은 요 사람 그런 얘기 없으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구역지정을 요청해야지 직접 지정한다가 틀린 겁니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4번이 5번은 자치시, 자치도, 대도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직접 지정한다. 직접 지정합니다. 대도시장도 시장 속에 하나니까 다 직접 하잖아. 그리고 2번, 3번 얘기는 2번은 우리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그 위반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서 그냥 숫자 나오는 이 1번 이 하나 지문만 이제 한 겁니다.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됐으면 정비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되는데 1년 이상 지나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토지등 소유자는 정비계획 위반을 시장군수에게 제한할 수 있다. 수립 시기가 1년 이상 지나도 안 할 때 이 정도. 그리고 3번에 정비계획 수립한 다음에 이제 그 구역정 전까지 그 절차거든요. 정비계획 수립하여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 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합니다. 이 공람기관 때 의견을 듣는데 이것도 굳이 따지면 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14일 이상 공람하면 돼요. 정비계획이 30일 이상 공람이고요. 지방의 의견은 둘 다 똑같이 60일 내 지방에는 의견 제시해라. 이건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까지도 있죠. 자, 20번 보시고요. 정비법상 시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정비사업 시행 방법이 뭔지. 제가 이것도 이제 제가 그려놨던 거 틀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6가지 정비사업을 항상 정비법상 떠올리고 있어야 되고 방법은 5가지만 있잖아요. 관리 채용에 따라 건물 주는 게 일반적 방식이고 환지 땅 줄 때 쓰는 거. 시행자가 전체를 해주는 게 아니고 기반설만 고쳐주고 주택은 소유자에게 스스로 맡기는 반쪽짜리 시행자가 반만 해주니까 제일 무서운 수용 방식 그리고 섞어서는 혼용 이 5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가 개선사업이면은 달동네인 개선사업이면은 이 5가지 방식이 다 허용된다. 재개발이면 관리처분계획과 환지 2가지 방식 중에 하나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 하나만 도시환경사업은 관리처분계획과 환지 2이 있고 관리사업은 반쪽짜리만 존재하죠. 가로대 정비사업은 관리처분에 따라주는 방식 하나만 존재하는 이 그림이 딱 떠올라야 돼. 그래서 제가 이 특징을 한 게 5가지 방식이 다 허용되는 것은 개선사업만이다. 달동네기 때문에 워낙 고칠 게 많아서 모든 방식이 다 허용한다. 2번째 특징이 관리처분에 따라 주는 방식도 일반적 방식이라 다 있어야 되는데 관리사업에서만 없다. 왜 관리사업에서는? 관리사업 개념이 주택을 손대는 게 아니니까 주택을 지어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반설만 고쳐주는 것이라 태생적으로 시행자가 반쪽짜리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에 따라주는 게 없다. 그랬고 환지 있다 없다 구별하는 게 관리사업 환지 없어요. 관리사업은 반쪽짜리로만 하니까 환지가 없는 것이고 또 재건축과 가로대 정비사업도 없는 게 재건축과 가로대 정비사업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는 방식만 쓰기 때문인데 재건축은 주로 아파트 재건축할 때 아파트를 직접 처분계획에 따라 지어서 받는 걸 전제로 하지 몇 평되는 땅을 받아야 소용없다. 환지 필요 없다. 가로대 정비사업은 가로기 있는 주택을 직접 처분계획에 따라 받는 게 중요하지 역시 환지 무의미하다. 환지 없는 거 3가지 있는 거 3가지. 그러면 수용이나 혼용은 개선사업에만 있을 수밖에 없고 이 3가지 특징을 이 그림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데 오피스텔 짓는 것이 작년에 신설됐죠.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것이라 당연히 오피스텔은 여기서 지을 수 있는 것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관리처분에 따라 할 때는 그냥 건축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피스텔 다 들어가죠. 그런데 나머지 5가지는 주거환경 정비라는 사업인데 주로 주택 짓는 건데 오피스텔 사무실을 예외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경우는 나머지 5가지 중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서만 가능하고 재개발, 재건축에서 관리처분에 따라 주는 방식 할 때 가능한데 이때도 지역상으로는 준주거랑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준주거랑 상업지역에서만. 아니 오피스를 지을 수 있는 게 혜택이 되려면은 미분양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럼 오피스 수요가 있는 곳에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할 때 지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지역과 그 다음 비싼 준주거 정도에만 지을 수가 있고 짓는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주택이 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전체 연면적에서 30% 이하 차지할 때만 가능해요. 그건 오피스텔은 따로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려면 재개발과 재건축 이 2 사업에서만 가능하다. 다른 사업 아니고 주거환경, 도시환경 빼놓고는 재개발과 재건축이고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는 방식으로 하되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 요건도 중요하게 맞습니다. 맞는데 용도지가는 관계없이 건설할 수 있다. 용도지가는 관계없이 이 말이 들어가서 틀렸어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가 아니고 준주거랑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주거환경 관리사업이죠. 시행자가 기반소가 공동요소를 새로 설치하는 확대적으로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하는 반쪽짜리로만. 그 다음 3번의 수용 방식이죠. 토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우선 공급한다. 개선사업에서만 인정되는 방식.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환지 안 되잖아. 안 되는 거 3가지 중에 하나.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따라 하는 방식과 환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환지 둘 중에 하나.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하시는. 그 다음에 21번은 정비법상 시장의수는 정비육팀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직접 해제를 해야 된다. 그 사유로서 옳지 않은 거. 자, 이것도 우리 6가지 정비사업을 토대로 해서 틀부터 잘 잡아야 되는데 자, 우리 해제와 관련해서는요. 하여튼 정비구역 해제는 우리 사업이 미시행시 도시개발법에서는 미시행과 시행완료 둘 다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미시행시 해제되는 것만 나오는데 이것도 해제해야 되는 사유와
지정권자는 직접 해제하고 요청권자는 직접 요청을 해서 꼭 해제돼야 되는 사유와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너무 양이 많아. 문제는 한 번밖에 안 나요. 그래서 지정해야 되는 사유만 좀 중심으로 하고 할 수 있다는 사유는 따로 하실 분만 제가 하시라고 했는데 해야 되는 사유도 사유 많거든요. 자, 예정구역의 해제와 정규구역 해제로 나눠지는데 우리 정비 기본계획 파트 이쯤에서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이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빨리 정규구역 지정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정구역 지정될 때로부터 정규구역 지정이 3년 내에 없다. 그러면은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게 예정구역 해제고 또 하나는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면 빨리 사업 시행 절차를 밟아서 빨리 하라. 이게 정비구역 해제인데 미시행시 해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 해제할 때도 이 틀을 잡으셔야 돼. 이 틀을. 제가 우리 6가지 정비사업 할 때 우리 시행자 파트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토지등 소유자라든지 토지등 소유자나 이들이 설립한 조합 민간인 시행자가 되느냐 아니냐 달동네는 능력 없어 못 시키고 관리사업도 주택 손대는 게 아니고 기반서는 원래 시장원수 가기 때문에 민간인 안 되고 이 두 사업은 시장원수나 공사등, 공공시행자가 하는 게 개선사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민간인이 할 수 있는데 지금 미시행 해제 사유 나오면 이 틀을 먼저 잡는 게 아니 민간인이 공공이 하는 사업은 못하는 경우가 없잖아. 민간인이 할 때 못하지. 그래서 민간인이 못해서 공공이 하는 개선사업 관리사업은 저기서 아예 빠지는 거예요. 요거를 빼고 시작을 해야 돼. 개선사업 관리사업을 빼고 민간인이 못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럼 나머지가 민간인이 할 수 있는데 제가 민간인 할 때 그 전에 틀 잡을 때 토지소유자 안 돼. 조합 설립해서 해야 되니까 재건축도 조합 설립해서 해야 돼요. 가로대 정비사업 조합 설립해서 해야 돼. 그런데 도시환경 정비사업만 조합 설립해도 되고 제일 잘 사는 곳이라 토지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 있게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게 요 4가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넷 중에서도 요것도 살짝 빼줘야 됩니다. 우리 해제에서는. 왜냐하면은 이 2가지 소규모 사업이 이 사업 자체를 못할 때 요게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요것도 소규모 사업 자체도 못하는 건 없다고 봐요. 민간이 하지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만 나와 있고 이 3가지도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할 때랑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조합이 할 때랑 토지공사가 할 때랑 나눠서 이 민간인이 할 때 못하는 이렇게 나눠보고 먼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할 때 제가 노란색으로 먼저 표시를 해보면 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돼. 개발법에서는 정비구역 고시된 때로부터 바로 실시의 인가신청을 따지지만 정비법은 좀 더 세분화되어 있는 게 구역 지정돼서 빨리 조합 만들어라. 조합이 빨리 사업시행 인가신청 들어가라. 그런데 정비법은 하나 더 그래야 되는 게 조합 만들기 위해서는 정비법에서만큼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나오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추진위원회가 조합 만들고 조합이 사업시행 인가신청 들어가잖아.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각각 신청 정비구역 지정됐으면 빨리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들어가라. 추진위원회가 빨리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들어가라. 조합이 빨리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들어가라. 이렇게 셋으로 나눈 상태에서 각각 셋으로 제가 기억시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일단 이 틀을 셋으로 나눈 상태에서 셋으로 잡아두세요. 그리고 각각 어느 때로부터 무엇이 몇 년 내에 없을 때 자, 정비구역 고실로부터 2년 내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안 할 때 추진위원회가 승인받은 때로부터 2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안 할 때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3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안 할 때 각각 해제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틀을 잡으시되 공공지원을 시장으로부터 받는다라면은 추진위원회 구성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게 되면은 정비구역 고시된 때로부터 바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 들어가겠죠. 요렇게 바로 물어본다라면 통과되는 거. 4에서 3으로 줄었다. 이때부터 요걸 묻게 되면은 3으로 3년.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가 빨간색으로 해보면은 역시 조합이 한다면 추진위원회로부터 2년 내 설립인가, 조합이 3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 이게 셋 똑같아요. 나 있는 거 그대로 판단하시면 돼요. 똑같잖아. 없는 거는 없고. 그런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면 이런 거 없어. 토지소유 가면 구역고실로부터 바로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따져주거든요. 그러면 구역고실로부터 사업시행 인가신청이 5년 내에 없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아까 여기서부터 요걸 바로 얘기하면 4에서 3으로 줄은 게 맛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라면 7에서 5로 4에서 3으로 7에서 5로 같은 비율로 줄어든 뭐 이렇게 하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이 복잡한 거를. 그리고 여기서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이것이 각각 취소가 되면은
처음부터 하기 힘드니까 구역을 해제하는 사유에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내용 많은데 그중에 1번을 한 건데 그 사유로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1번이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될 때까지 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했다. 이게 예정구역 해제 3년짜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재개발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토지 소유자가 어느 때로부터 구역 고시는 때로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 추진의 승인 신청? 구역 고시일부터 추진원의 승인 신청을 얘기하네요? 그럼 2년이 돼야 되지. 그래서 3년이 틀린 겁니다. 2번이. 3번도 그대로 잘 읽어보시되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추진원의 승인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 추진의 승인일부터 조합 설립인가니까 이게 2년이 될 수밖에 없잖아. 4번은 도시환경공사를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죠. 이때가 구역 고시일로부터 5년 사업 시행. 구역 고시일부터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니까 5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번은 도시환경공사 조합이 할 때지만 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때로부터 조합 설립인가 받은 때로부터 3년 내 사업 시행인가. 여기서부터 이거 3년을 얘기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22번은 다음은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대행에 관한 설명이다. 우리 정비법상 대행은 민간인이 못할 때 이제 그 통째로 대행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대행 사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2번 사유. 1번은 장기간 정비사업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민간인인 조합, 토지 등 소유자, 민간 시행자인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그 다음 못하니까 대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번은 올해 신설된 거 당사자가 우리 스스로 못하니까 좀 대응을 해주세요 요청할 텐데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을 설립한 거는 그 조합원 동의가 되겠죠. 토지소유나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요청할 때 아닙니다.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수 동의로 요청할 때 대행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대행을 요청하는 것은 과반수로 충분한 거예요. 아니 대행을 요청하는 거 3분의 2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대행을 하게 되면 대행자가 시행자 계산으로 잘해주기 때문에 그냥 과반수 반만 넘는 사람이 대행을 요청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과반수 동의. 3번에 대행자는 대행 개시 결정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대행 완료 고시일까지 대행하는 동안에 자기의 이름이 시행자 계산으로 업무 집행한다. 이름은 대행자 자기 이름으로 하지만 자기 대행자 이름으로 하지만 계산은 시행자 계산. 이거 바꾸면 틀립니다. 시행자 계산. 시행자 계산으로 한다. 그러니까 대행이 되죠. 시행자 계산으로 한다는 것은 대행자가 만든 것은 시행자에게 당연히 귀속이 되고 그 대신 대행자나 시행자에게 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요거 바꾸면 틀리고 4번은 시장허수가 아닌 대행자, 예를 들어 시장허수가 아닌 대행자라면 지정개발자, 주택공사 등이 혹시 대행한답시고 시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거면 미리 시장허수 통제를 받는 규정이에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등 시행자의 재산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허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허수가 지켜주겠다. 시장허수 승인. 이것도 시행자 동의 아니에요. 시행자는 이미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동의해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허수 승인입니다. 그리고 5번도 당연한 얘기가 대행자는 시행자에게 보수비용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청구할 수 있는 보수비용의 채권에 기해서 시행자의 귀속될 대장수를 당연히 압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23번이요. 정비조합의 대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정비조합이에요.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원을 두어야 한다.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필수입니다. 둘 수 있다면 두어야 한다. 그리고 대의원에는 조합원의 10% 이상. 이거는 개발법이나 똑같아요. 대의원 수가 너무 작아던 데다 조합원 수의 최소 10% 이상으로 하되 그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으면 그 10분의 1이 한도가 돼. 최대 한도까지도 여긴 있습니다. 개발법은 없죠.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번에 조합장을 포함하여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게 틀린 게 조합장을 제외하고 이래야 돼요. 제외하고. 그러니까 임원과 대의원의 겸직금지를 얘기하는데 조합장만큼은 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이니까 이사감사가 대의원이 돼서는 안 되지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의원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같이 회의를 주재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어서 그래서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고 보통 이사감사가 안 된다 그래서 조합장을 제외하고 그래야 됩니다. 4번에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 그렇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자는 대의원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대의원의 의장은 조합장이 되는 거. 그리고 대의원에는 관리처분 개수립행을 대행할 수 없다.
관리처분 경우는 환재산, 환지기 값이 상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에서만 해야 될 것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24번.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우리 공동시행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이건 단독 시행자 아닙니까? 이 단독 시행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 뭐 괜히 복잡하지만 두 가지만 제가 정리하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공동시행을 할 때 시장원수나 공사 등 외에 건설업자나 등록사 같은 민간인도 재건축에서 공동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뭐 건설업자, 등록사, 공동시행 다 들어가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아예 공동시행이 없는 게 관리사업이 공동시행이 없다. 관리사업은 기반설만 고쳐주는 간단한 사업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기반서를 잘 고치는 시장건설이나 주택공사 등이 바로 할 수 있는 가벼운 사업입니다. 누구랑 공동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공동시행과 관련 규정이 없는 게 관리사업은 나머지는 다 있는데 공동시행할 때 동의요건을 구별하시는 보통의 공동시행할 때 동의요건은 과반수 동의해요. 조합이 한다? 조합원 과반수. 토지공 소유자 과반수 또는 조합원 과반수. 왜냐면 공동시행한다고 해서 시행자가 누구랑 같이 할 뿐이지 배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작은 과반수로 공동시행하면 되는데 개선사업만 특이하다. 개선사업에서는 단독 시행이 되든 시장수가 단독 시행하든 공동시행을 하든 둘 다 특유한 동의요건을 따로 받아. 보통 토지공 소유자 3분의 2, 반쪽짜리일 때만 과반수. 보통은 토지소유자 3분의 2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이 특유한 동의요건을 단독이든 공동시행을 다 적용하기 때문에 개선사업만 동의요건이 투하고 나머지는 과반수 동의고 관리사업은 공동시행 없다. 그 정도만. 누구랑 하는지는 거의 이제 다 동일 비슷하니까요. 1번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달동 내에서는 시장수가 주택공사 등과 건설업자를 공동시행으로 지정하려면 소유자 과반수, 과반수가 아니고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가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른 게 이제 다 과반수예요. 이번에 재건축할 때요.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도 지금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과반수 동의. 3번 도시환경 정비사업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시행을 할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가 그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시장운수 등과 다른 사람과도 공동으로 할 수 있죠. 다 과반수 동의. 4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역시 과반수 동의잖아.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할 수 있고요. 5번의 관리사업만큼은 공동시행에 대한 규정이 없다. 25번은 다음은 이제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이해책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이제 건축법으로 돌아왔죠. 그러면 우리 건축공사의 안전관리 이해책임은 원래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하게 되면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을 집니다만 책임 안 질 때 대비해서 일종의 보증금 성격으로서 안전관리 이해책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보증금은 보통 못 믿을 때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할 수 있다 임의적이고 항상 공공은 믿어주기 때문에 공공에게 부과하는 건 없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특유한 얘기. 그러면 1번의 허가권자는 착공신고라는 건축주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착공신고 시 착공했다가 공사 중단할 때 대비하는 것이라 미리 예치하는 것이라 착공신고라는 건축주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대상이 이번에 조금 넓은 거면 됩니다. 연면적 1000 이상으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부과 대상입니다. 1000 이상만 돼도 부과 대상이 돼요. 이때도 가로 속에 분양 보증을 한 건축물은 보증한 사람이 책임지니까 제외. 3번의 건축주가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라면 예측은 부과할 수 없다. 어디서나 공사는 믿어주기 때문에 예측은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4번의 공사비 5% 이게 틀렸죠. 1% 범위에서 예측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안전관리 예측금은 현장 안전관리는 펜스 못 들어오게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펜스 쳐놓고 물건 잘 쌓아놓고 무너지지 않고 그 정도에 속하기 때문에 공사비 1%가 최대치 충분하다는 겁니다. 5%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상이 1000 이상이고 공사비도 1이다. 1%가 최대치다. 5번의 허가권자는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는 건축주의 서면으로 고지한 후 예치금을 사용하여 미관과 안전관리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청인 허가권자가 안전관리 조치를 예치금 써서 직접 할 수 있는 경우인데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원래 건축주가 해야 되는데 중단기일이 2년을 넘어서도록 안 한다? 그럴 때 허가권자가 직접 나설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위치가 건축법이거든요.
그리고 건축과 주택법에서는 제가 몇 년 하는 건 2년이 대부분이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이걸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보다. 그리고 건축과 주택법에서 몇 년은 대부분 2년인데 그렇지 않은 1, 3호를 따로 외워가지고 나머지가 2년 아닙니까? 우리 1년짜리 저번 1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말씀드리면 꼭 이런 거 꼭 정확히 정리해 두세요. 1년짜리 3가지가 있잖아. 건축법상 건축, 신고, 착수, 가벼운 1년. 빈집에서 1년 동안 아무도 안 사는 거 1년, 빈집 정비에서 1년. 그 다음에 주택부상 투기과열지구 재검토가 1년마다 투기과열지구 재검토하게 돼 있죠. 그 3가지 1년. 3년짜리 2가지. 가설건축의 존치기간이 3년입니다.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가설건축의 존치기간이 3년이고요. 또 다른 3년이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잖아. 거기 3년. 그리고 5년짜리가 큰 사업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하는 착수기한이 5년이 되겠죠. 사업 승인 후 착수기한이 5년. 그 외에는 대부분 2년. 여기처럼 26번의 건축법상 건축의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했는데 여객터미널이나 물류터미널, 운수시설. 물류터미널에 들어가서 틀렸어요. 물류터미널은 물건만 운송하기 때문에 창고시설에 들어가죠. 창고시설. 여객터미널, 철도, 공항, 항만시설이 운수시설 아닙니까? 물류터미널 물건만 다루기 때문에 창고예요. 구별하시고 2번의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등의 바닥면 작기가 300 미만 작은 것이 그냥 야영장 시설이고 그 이상 300 이상이면 수련시설에 속하는데 이게 정확합니다. 둘 다 청소년들이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시설인데요. 요거 맞아요. 3번에 동물원, 식물원은 동식물 관련설에 속한다. 동식물 관련설이 아닌 예로서 기억하실 게 동물원, 식물원입니다. 동물원, 식물원은 동식물 키우러 가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 모여서 보러 가는 거예요. 보러. 많은 사람 모이는 문화 및 집회설이죠. 문화 및 집회설이죠. 유치원은 노유자 아닌 예로서 기억하셔야 돼. 노유자일 것 같지만 유치원은 정식 학교, 유딩 정식 학교로서 교육연구실에 속한다. 교육연구시설. 안마원과 안마시설소가 2종? 안마원이 들어가서 틀려서 안마원 일정 군색이잖아. 안마시설소는 2종이지만 그래서 답이 2번에 57번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건축허가 받기 전에 미리 대지 소유권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자, 건축주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100% 사용권이죠.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2번이 공유하고 있는 건축물이면은 공유자 수 전체 동의를 받기는 다른 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죠? 받기 힘들어. 그래서 이때는 80% 이상 갖고 얘기하는 거죠. 건축주가 건축의 노후화로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 뭐 리모델링뿐만 아니고 신축이나 개축 등 마찬가지예요. 건축물 대지의 공유자 수의 80% 이상 동의를 받고 그 동의한 공유자 수가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역시 똑같이 80% 이상인 경우에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 숫자도 주택법상 사업 승인 전 소유권 확보랑 비슷한 규정이에요. 건축부랑 주택부 얘기가 둘 다 이제 80%가 나오지 않습니까? 80% 여기도 80%. 이 숫자가 좀 더 중요한 숫자인데 뭐 맞게 돼 있고요. 그러면 3번에 위 2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80% 이상 갖고 건축허가를 받았죠? 받았다라면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머지를 다 확보를 해야 전체에 대해서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확보할 사람이 막 버틸까 봐 시가 매도 청구를 통해서 취득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죠.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 지분을 감정가액이 틀렸어요.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했다. 이것도 주택법 얘기랑도 거의 같은 얘기인데 우리 공법에서 매도 청구는 당신 거 팔아라. 매도 청구는 5군데서 나옵니다. 5군데 다 가격은 다 똑같아요. 시가입니다. 시가. 다 시가예요. 몇 배씩이나 받으려고 하는 게 그 사람이 몇 배나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매도 청구를 통해서 취득하게 해주는 규정이라 시가만 해도 그 사람들이 화를 내는데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 수가 없죠. 모든 매도 청구는 다 시가다. 그래서 요게 틀렸고 4번에 공유자가 거주한 곳을 확인하기가 곤란한 경우라면 찾기 위해서 2 이상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또는 30일 이상이 지났다 그러면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대지로 보고 5번의 위의 경우 매도 청구 대상 공유지분의 감정가액을 법원에 미리 공탁하고 착공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렇게 될 때는 이제 감정가를 공탁하고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도 이거 숫자 문제 아니라 숫자라면 그래도 2번 숫자가 좀 중요하고 4번 같은 건 당연히
이런 건 중요한 숫자는 아닌데 그냥 들러리 지문으로 보시고요. 3번을 갖고 정답을 바꿔낸 겁니다. 시가. 그리고 28번이 건축법상 허가에 가름하여 신고함으로써 할 수 있는 행위다. 바르지 못한 것. 우리 건축부에서는 원칙이 건축이나 대선할 때 허가받는 거 아닙니까? 원칙이 허가인데 가벼운 건축이 예외적으로 신고잖아. 그런데 신고 대상 따질 때도 건축과 대선 나눠서 보셔야 되고 우리 건축할 때가 제가 그림 그릴 때 보통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제곱미터 이하 신축이라면 100 이하의 신축이 가벼운 거 신고 대상, 요거보다 작은 85로 따지는 게 증축, 개축, 재축이 85가 신고, 100을 넘을지라도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그건 작아야 되니까 둘 다 작아야 되죠.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2층까지 3층 미만인 건축물 동시에 갔었을 때는 요걸 갖고 문제 내기 좋은 게 요거는 어디에서 짓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이 거의 안 사는 관농자, 한간, 비도시, 관농자에 지을 때가 신고지 도시지역 사람 많아지죠. 비도시 관농자라 하더라도 지구단위계 구역이면 개발이니까 사람 많아지죠. 관농자라 하더라도 방제지구나 붕괴 위험지역이면 위험한 곳이니까 통제를 세게 해야 되잖아. 그땐 허가예요. 보통의 관농자가 신고입니다. 잘 주의해 두시고 그거 외에도 표준 설계도서 안전성 확인됐으니까 신고 증축도 높이기 전에 3m 이하에서 증축하는 것만 가벼운 증축 그리고 공장은 보통 크니까 공장에 들어갈 전문적인 땅을 전제로 해서 2층 이하로서 500제곱미터까지를 작은 공장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잘 안 나오지만 뭐 읍면지역에서 농업용 건축물이다. 창고는 200 이하, 축산물에서 400 여기까지도 다양하게 있죠. 그리고 대수선이 원칙이 허가이기 때문에 대수선을 신고 대상을 논한다면 역시 대상을 보셔야 돼. 작은 건축물이냐 아니냐. 작다. 역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이면 모든 대수선 자체가 다 신고인데 대상이 작기 때문에 200 미만, 3층 미만이 아니다 그러면 그 대수선을 이루는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서 제일 작은 수선만 신고지 증설, 해체, 변경은 아니다. 이렇게 한 거. 그래서 그 틀이죠. 1번이 신고 대상으로서 바르지 못한 것이 되는 게 관리지역인데 방제지구잖아요.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 그럼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데 관리지역이면 보통 신고가 될 것 같은데 방제지구라서 다시 허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고 2번은 증축, 개축, 개축되는 면적 85 이하. 4번은 작은 공장. 공업지역과 비도시의 지구단위계획과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2층 이하, 2층 이하는 2층까지, 3층 이하가 같죠? 그 대신 연면적이 500제곱미터까지 이게 작은 공장으로 보는 건데 나머지는 안 되고 3번, 5번이 대수선 얘기인데요. 잘 보세요. 5번을 먼저 보시면 5번은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대상이 작기 때문에 우리 배웠던 모든 대수선이 다 신고가 되는 겁니다. 대상이 작아서 그러면 3번은 연면적 3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내력벽을 30이상 수선한다. 자, 우리 내력벽을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거 대수선의 개념 중에 하나죠. 대수선의 개념을 이루는 수선이잖아요, 이게. 그럼 이게 대수선이 300제곱미터잖아요. 그러면 5번처럼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것이 아니죠. 300이니까 아닌 것에 속하니까 수선만 신고라고 했잖아. 수선이니까 신고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3번 같은 경우에 수선이 아니고 증설, 해체, 변경이 나왔다면 그것은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5번이 아닌 200면 3층만이 아니면 수선만 신고이기 때문에 3번도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잘 보시고 29번에 다음은 가설 건축물 건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는데 가설 건축물은 허가와 신고 대상 나눠지는데 1번 도심계획 시설 또는 시설 예정지에서 짓는 가설 요 말이 들어갔을 때만 유일한 허가가 돼요. 이런 가설 주로 건축은 3층까지 허가받아 지을 수 있다. 허가 대상인데요. 제가 허가 대상할 때 다른 기준은 다 이해하시면 되고 3, 4마다 했던 게 전치하는 3년, 층수는 3층 3년 3층이잖아. 그래서 3층까지 허가받아 지을 수 있다가 맞고요. 4층부터는 허가 못 받습니다. 맞고 2번에 허가대상 가설툴의 존치기간은 3년, 이게 3년 맞고요. 기간을 연장하려면 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신청하라. 이것도 맞습니다. 신고대상 가설툴의 존치기간은 2년, 이게 틀렸죠. 2년이 아니고 3년. 허가대상에 대한 신고대상 가설건툴의 존치기간은 둘 다 3년이 되는 거.
그리고 기간 연장할 때는 기간 만료 7일 전 연장시고 요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면 하나는 만료 7일 전, 하나는 2배 차이인 14일 전인데 허가가 좀 더 받기 어려우니까 2번처럼 14일 전에 연장 허가, 신고는 3번처럼 7일 전 연장 신고. 요건 맞는데 아까 몇 년이 틀린 거죠. 잘 비교해 보시고 4번에 공장에 설치하고 전치한 연장이 가능한 가설 건축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연장. 이게 자동 연장이죠.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은 가만히 있으면 자동 연장되는 자동 연장 얘기입니다.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공장 문 닫는 한 계속 쓴다. 5번이 시장 호수구청장은 기간 만료 30일 전에 건축주에게 만료일을 알려라. 혹시 건축주가 만료일 모르고 지나갈까 봐 30일 전에 만료일을 행정서비스 하라. 그 얘기에 30번이 다음 조건에서 토지 소유자가 최대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과 연면적은 얼마냐. 여러분 건축 면적은 대지에다가 건폐를 곱해주는 것이고 연면적은 대지에다가 용적률을 곱해주는 것. 둘 다 대지를 구해야 되는데 이 그림상 이것은 소유업의 미달도로에서 건축선 얘기 아닙니까? 자, 우리 그림을 보시면은 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너비가 2m로 돼 있잖아. 그러면 소유업이 미달도로죠. 원칙적 도로 너비는 4m는 최소 돼야 되니까. 그런데 소유너비를 확보해서 양쪽으로 후퇴해야 되는데 지금 한쪽 대지는 선로가 그려져 있으니까 이건 대지가 아니에요. 그럼 이쪽으로 후퇴 못해요. 대지는 이쪽 하나, 여기 10m, 괄호 세로 10m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대지 면적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한쪽으로나 후퇴해서 소유업을 확보해야 되니까 소유업이 4를 만들기 위해서 이쪽으로만 2를 후퇴하게 되겠죠. 선로 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양쪽으로 후퇴하는데 그럼 2를 후퇴해서 이 부분이 도로 건설 일당이 아니라 대지에서 제외가 된다니까 대지 면적은 요 면적이 되죠. 요 면적은 이제 괄호가 8이 됐죠. 그래서 8 곱하기 10, 80이 되는 겁니다. 80이 되니까 대지 면적이 나왔으면 이제 건축 면적은 이 대지 면적에다가 건폐를 곱해주니까 0.4를 곱하니까 32 건축 면적이죠. 연면적은 여기다 용적률을 곱해주는데 용적률이 200%죠. 곱하기 2를 하면 되니까 160.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대지 면적에다가 각각 주어진 건폐와 용적률을 곱해주는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번이 건축부상 건축협정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됐는데 우리 건축협정은 수많은 땅에 있어서 당사자가 이제 협정을 체결했을 때 원래는 개별 토지마다 적용하는 건축 기준을 그 협정 맺은 땅에 전부를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혜택이 되는 건데요. 항상 결합 건축과 비교해서 보셔야 돼. 건축은 수많은 땅에 대해서 우리 체결할 때 원래는 각각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반대하면 안 돼요. 전원이 합의로만 체결할 수 있는데 이걸 폐지할 때는 다시 원점으로 특수한 것으로 갔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라 좀 더 간단하게 과반수 동의로만 폐지가 가능합니다.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로, 폐지할 때는 과반수 동의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그 통합 적용하는 혜택을 준다 그랬잖아요. 개별 대지마다 조경을 얼마 확보할 것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조경 설치할 수 있게. 주차장을 개별 대지마다 설치할 걸 한꺼번에 통합해서 일정 곳에 설치하면 되고 건폐율도 통합해서 그래서 맞벽 건축도 가능해지고 대지 들어관계도 통합 이렇게 하고 용적률은 통합이 안 되죠. 용적률은 결합 건축에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 결합 건축은 협정과 달리 두 땅 사이의 문제예요. 두 땅 그것도 최단 거리가 100m 이내인 두 땅 사이에서 이 두 땅 사이 얘기니까 체결할 때도 폐지할 때도 전원 합의로 해야 두 땅 사이예요. 전원 합의로만 폐지 체결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합의로 해서 두 사람이 유효하게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한 사람만 반대해도 폐지할 수 있다라면은 그 휴지 쪽이나 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폐지할 때도 전원 합의로만 이게 차이점이지. 그리고 용적률을 결합하기 때문에 용적률을 이제 떼어서 더 이렇게 팔아서 더 한쪽에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용적률만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건축협정을 체결하려면 토지나 건축을 소유자, 지상권자, 건물 지을 사람의 4분의 3이 아니고 전원 동의죠.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전원 동의. 2번에 지구 단위 구역이나 개선사업, 관리사업을 위한 정비구에서 협정 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입니다. 3번에 건축선을 작성하여 인가권자 인가를 받아야 완성이 되는데 폐지할 때는 전원이 아니고 체결자 과반수 동의 잘 체크하시고 1번과 비교해보세요. 폐지할 때는 과반수 동의로 충분합니다. 협정 인가권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4번은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착공신고를 했다. 착공신고 전이면 그냥 폐지해도 되지만 이미 착공신고까지 했다라면 착공신고를 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만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최소 20년 지난 후에만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만약에 이게 결합 건축이라면 용적률 결합이기 때문에 좀 더 긴 최소 유지기한 30년으로 보는 게 결합 건축입니다. 용적률은 그렇게 해서 건물을 더 높게 지을 때 폐지가 되면 그걸 다시 원상회복시켜야 되니까 이거보다 좀 더 길어야 되죠. 그리고 건축협정구역에서는 대지의 조경이나 부설 주장, 규정 같은 거 이걸 개별 건축마다 정하고 협정구역의 전분의 부를 대상으로 통합해 정한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용적률 빼고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건폐를 포함해서 용적률은 결합 건축에서만 다루니까요. 그거 빼고 자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하겠습니다.